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순입니다. 국내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지난 8월 최모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주부 A씨. 사건 당시 잠이 들어 기억나지 않는다는 최 씨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항을 막 하면서 뛰어내리려고 했을 때 제 귀에 대고 했던 말, 너 별로고 있었어. 내가 가만히 있어. A씨는 사건 발생 6일 후 경찰 조사를 앞둔 최 씨가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귀신의 씨였는지 큰 실수를 하게 됐다. 경찰 조사를 받기로 했고 이번 기회에 반성하면서 살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자신은 기억이 없지만 오부장이라 불리는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A씨는 또 당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운전기사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때 기사분한테 어깨를 흔들면서까지 살려달라고 말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근데도 그분 들은 척 하지 않았어요. A씨는 강제추행에 저항하는 40분 동안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며 경찰에 제출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뛰어내리려고 그때 제 팔을 억압했던 그 상처 자국이 제가 증거 제출했던 거 그대로 사진에 다 나와 있습니다. A씨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와 주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운전기사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취재진은 이경실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연아입니다. 우체국을 턴 강도가 오토바이를 타고 급하게 달아납니다. 2분 뒤 경찰이 도착했지만 강도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40초 만에 범행을 마친 강도는 우체국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재빨리 도주했습니다. 강도는 우체국에 들어서자마자 흉기를 든 채 금융창구 책상을 뛰어넘어 서랍에 있던 현금 220만 원가량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강도는 점퍼 주머니에 급하게 현금을 집어넣다가 여기저기 만원권과 5천원권 등 7만 원을 흘렸습니다. 우체국 직원들은 강도가 외국인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헬멧을 딱 들어왔을 때 헬멧이 아무래도 앞이 투명이라고 느낌상 누굴 것 같다는 느낌인데 그게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범행 당시 우체국에는 여직원 2명과 남자 직원 1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체국엔 경비 인력인 청원경찰이 없었습니다. 사법부에서 일정 규모 우체국에만 청원경찰을 배정하고 농어촌에는 거의 지금 100%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창구가 있는 전국의 2,629개 우체국 중 경비 인력이 있는 곳은 37%에 불과합니다. 지난 3일 부산에서 총기를 훔쳤다 붙잡힌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청원경찰이 없는 우체국을 털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원경찰이 없는 우체국이 강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마포역 근처 골목에서 불이 붙은 차량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바로 옆 3m 높이의 간판에도 불이 옮겨 붙습니다. 20kg짜리 LPG 가스통을 가득 실은 가스 배달 트럭입니다. 트럭은 10여 분 만에 완전히 불에 탔고 주변 간판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시 트럭에는 20kg짜리 가스통 13개, 10kg짜리 가스통 2개 등 총 15개의 LPG 가스통이 실려 있었습니다. 앞에 막 타면서 오더라고요. 네. 와서 거기 딱 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아저씨가 내려가지고 기사가 내려가지고 막 가스통을 막 치우는 거예요. 예. 트럭은 대로에서 이 골목으로 들어와 멈췄습니다. 가스통에 불이 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터진 가스통은 모두 2개. 가스통에 불이 붙은 걸 본 주변 상인들이 바로 대피했고 다른 가스통으로 불꽃이 옮겨 붙기 전에 운전기사도 몸을 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기사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주말 늦은 밤 동네 술집에서 술을 들이켜는 23살 미국 여성 휘트니 벨. 음주를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스마트폰 앱 생중계에 나섰습니다. 만취 상태의 운전대를 잡은 것은 물론 I'm driving home drunk. 잔뜩 취해서도 생중계는 멈추지 않고 I am really drunk. I am. 자신의 앱 방송을 보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에 감탄하기까지 합니다. 57 people. Oh my God. I didn't know I'd get this many people. 결국 중계를 지켜보던 이들이 신고에 나서고 I just saw a girl on Periscope driving drunk. She doesn't know where she is. 경찰이 출동해 불상사는 막았지만 그녀는 체포돼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습니다. Thank God that somebody saw this and they called in. 영국에선 마약과 술에 취해 죽음의 질주를 벌이다 최후를 맞은 20대 청년 2명의 사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제한 속도의 3배가 넘는 시속 144km로 달리다 교회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지만 이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두 사람이 휴대전화로 찍은 이 영상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경각심을 주고 싶었다는 가족들의 결정으로 공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기영입니다. 평양 시내에 자리한 대성산. 대성산의 국사봉이라는 해발 400m 봉우리 지하에 김정은의 전쟁 지휘소, 즉 지하 벙커가 존재한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고위 탈북자 A씨는 북한은 미국과의 핵전쟁에 대비해 지하 100m 위치에 지하 벙커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북단 지역인 자강도. 이곳엔 최후방까지 후퇴한 상황을 대비한 예비 지휘소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전히 산악 지역에 있기 때문에 미군이나 우리 한국 공군의 전투기나 이런 것들이 폭격하기도 곤란하죠. 그래서 저곳에다가 이제 그 마지막 어떤 그 최후 지휘소를 파놓고 인민군의 12개 군단 사령부 대부분도 야산 밑에 구축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최대한 깊은 곳에 전쟁 시설을 만드는 건 우리 군이 보유한 벙커 공격용 폭탄, 벙커버스터의 관통력이 6m 정도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이 최근 열병식에서 방사포 등 신무기를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지만 실제로는 특각 주변에 비행장을 건설하는 등 대피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아침경제 골든타임 오늘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제부총리의 말 한마디가 무섭긴 한가 봅니다. 은행들이 영업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 중인 모양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11일부터 사건이 시작됐었는데요. 11일 날 페루 리마에서는 전 세계의 중앙은행 총재, 또 경제부총리,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IMF 연차 총회였는데 그 연차 총회 직후에 최경환 부총리가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일단 한국의 은행권, 금융 수준은 우간다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지구상에 오후 4시에 문을 닫는 은행이 어디 있느냐. 게다가 은행에서 취직한 후에 10년이 지나면 억대 연봉을 받는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자신의 생각들을 토로하게 됐는데 이후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금융권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오후 4시에 문을 닫지만 퇴근은 8시에 한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왔는데 이후에 불과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은행장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먼저 국민은행이 일종의 변형 시간 근로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9시부터 4시까지를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다. 이런 식으로 은행에 문 닫는 시간을 늘리겠다라고 발표가 났었고요. 이렇게 KB 금융은행이 나서자 하나은행, 또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등도 우리도 이 변형 시간 근로제에 동참하겠다라고 나서서 역시 최경환 부총리의 말 한마디 무섭긴 무섭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최경환 부총리 말처럼 정말 오후 4시에 문 닫는 금융회사가 지구상에 없습니까? 이 노동 시간, 이 영업 시간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 같은 경우에 오후 4시에 문 닫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시까지 뭐 오픈하는 데도 있고요. 주말에도 여는 데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4시에 문 닫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은행권의 영업시간이라는 게 상당히 유동적이다. 자율성을 갖고 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 대고객을 접촉하는 이 창구 직원의 노동 강도는 실은 한국이 가장 강하다. 뭐 이런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노동 강도에 비해서 은행권 연봉이 높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일단 해외에서 비교를 해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은행 업종의 연봉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국내 은행권, 금융권의 문제는 초임 연봉과 CEO의 연봉이 너무나 높다는 겁니다. 초임 연봉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거의 탑이고요. 은행권의 CEO 연봉은 뭐 수익성과를 무시하고서라도 해외 유수의 은행권보다도 더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은행권 평균 연봉 거의 한 이제 1억대, 7천만 원에서 1억대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평균 연봉은 거의 뭐 1억 5천만 원, 2억에 상당하지만 과연 이 연봉이라는 게 해당 은행의 수익성과도 비교를 해봐야 되겠고 그 국가의 GDP와도 연관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역시 국내 은행 업종의 연봉 수준 일종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여론인 것 같습니다. 네. 연봉이 높은 은행의 마감 시간 놓고서 지금 은행업계의 종사자들 그리고 금융 소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 좀 팽팽한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질은 뭔가 하면 지금 뭐 우리가 금융이야말로 산업 중에 산업 아닙니까? 네. 금융을 산업으로 인식한다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어디쯤 있는가가 본질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시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 우리가 다른 업종은 소비자 중심으로 맞춥니다. 우리가 치킨집을 하나 하더라도 소비자가 11시에 손님 많으면 11시까지 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은행이 획일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관공서도 아니고 4시에 다 문을 닫는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철진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지점인가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가 문제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4시까지 해라, 6시까지 해라가 본질이 아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종사자들의 연봉 문제가 우리 소득 수준이나 우리 산업의 금융 경쟁력, 산업 경쟁력과 대비해서 봐야 되는 문제인데 어찌됐든 뭐 저는 금융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우간다하고 비슷하다. 뭐 세계 최악이다. OECD가 우간다보다 낫다고 표현을 했죠. 근데 OECD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삼성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펀드들, 해지들이 들어왔을 때 삼성 그룹 자체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뭐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금융 기법이나 금융 비즈니스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졌음에 비해서 그냥 소비자로서 느꼈을 때 우리 이 금융 산업은 굉장히 좀 구닥다리 같고 또 네. 관료적이다 이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실제 은행업 종사자들은 불만이 많아요. 네. 오후 4시 끝나면 그때부터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창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 노동 강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합니다. 근데 그 창구 직원이 은행 업무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 4시에 문 닫고 나서 7시, 8시, 9시까지도 이제 저 업무, 잔업을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은행 업무라는 것이 저 창구 업무와 돈 맞추는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연봉이라든가 특히 고용보장 문제가 이번에 금융개혁의 네.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고용보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역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 여기에 또 한 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미국과는 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나라 금융은 또 관치금융이라는 고질적인 병폐가 있어서 이 강성노조와 관치금융이 서로 이 뭐 상생한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마치 악어와 악어새처럼 맞물리고 있어서 금융개혁이 이제 쉽지 않아 보이는 게 결과적으로 양쪽을 모두 쳐야만 이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앞으로 금융시장의 개혁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보험사 때문에 짜증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험금 늑장 지급의 대안으로 내년부터 보험금 지연이자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보험금 지연이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약속한 날짜보다 보험금을 늦게 받게 되면 최대 보험금의 8%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할수록
높은 지연금리를 붙여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표준 약관을 변경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의 보험계약 대출 금리의 이자를 더해 보험금을 줍니다. 하지만 이는 은행 예금이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별도의 벌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요. 내년부터는 보험금이 당초 약속된 날짜를 넘겨서 나오면 그동안 받던 늦어진 기간만큼의 보험계약 대출 이자분과 또 지연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지연이자는 지급이 한 달 이상 늦어질 경우에는 4%, 2달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6%고요. 석 달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8%입니다. 다만 재판이나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늦춰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환전소에서 돈을 빼돌린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밑장 빼기 수법을 쓰다가 덜미를 붙잡힌 건데 밑장 빼기가 어떤 수법인지 김태현 변호사 설명해 드립니다. 영화 타짜에서만 볼 수 있었던 밑장 빼기 수법. 보각판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환전소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법으로 1,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사기를 칠 중국인 관광객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방법이 가능했을까요? 10월 9일 서울 명동의 환전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두 명, 이들이 범인입니다. 이들 중에 한 사람은 1만 달러의 환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1만 달러 구성을 100달러짜리 91장, 그리고 나머지는 10달러, 20달러 등 잔돈으로 구성합니다. 당연히 돈뭉치가 두툼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 두툼한 돈뭉치를 환전소장에게 제시를 했다가 저 환전 안 할래요. 다시 받습니다. 환전 할래요. 또 줍니다. 환전 안 할래요. 또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전상이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 와중에 같이 갔던 공범이 내 돈 먼저 환전해달라 이렇게 주의를 끌면서 소란스럽게 합니다. 이 와중에서 범인이 받았던 1만 달러 뭉치 중에서 밑에 있던 100달러 91장을 슬쩍 빼내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실까요? 돈을 주면서 지금 밑에 있는 돈 100달러짜리 91장을 쓱 빼내죠. 그리고 나서 잔돈으로만 구성된 돈뭉치를 이것이 1만 달러인 양 환전상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환전상 입장에서는 애초에 1만 달러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게 10,000달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내주는 거죠. 결국 이런 방법으로 1,000만 원이라는 이득을 취득합니다. 참 대단한 방법입니다. 환전상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이 업무도 폭주되고 헷갈릴 겁니다. 하지만 항상 환전할 때마다 돈 잘 세보시고 절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피해 받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밑장 빼기 지금 영상으로 보셨는데 이들은 명동에서 이 사기를 친 뒤에 사흘 뒤에 동대문에서 또 같은 사기를 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환전상들이 약간 정보를 교환하면서 인상착의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요? 네, 아마 시작은 저게 이제 중국인이지만 이제 과거 뉴스를 좀 찾아보면은 이란, 터키 쪽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이제 밑장 빼기 수법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가서 완전히 돈을 셉니다. 그래서 그 지폐까지도 센 다음부터 저 사건들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과거에는 뭐 행운의 달러를 찾겠다, 뭐 100달러짜리 하나만 빼겠다라고 다시 주면서 몇 장만 빼오는 이제 그런 수법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진화가 돼서 지금 중국인들은 그냥 아예 대놓고 계속 밑장을 이렇게 빼는 이제 그런 수법이어서 앞으로 저 밑장 빼기가 이제 널리 확산되고 있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실제 밑장 빼기를 당해본 경험이 저가 외국 동부 유럽을 있으십니까? 가서 예. 밑장 빼기는 아니고 이제 뭐 어떤 때문에 이제 지갑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네. 희한하게 1불짜리, 100불짜리가 있었는데 100불짜리만 싹 사라진. 그러고 저는 그날 저녁 될 때까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종의 밑장 빼기.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당해보면 실제로 그 우리 타짜 보면 손은 눈보다 빠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박에서도 많이 쓰이는 정말 그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게 아까 그 김태현 변호사 뭐 브리핑했습니다만 저게 우리 눈보다 손이 훨씬 빠르다는 느낌을 제가 한번 당해보니까 그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게 착시 효과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달러를 100달러짜리는 이렇게 90장 하고 나머지를 10달러, 20달러 하거든요. 그럼 돈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럼 처음에 셉니다. 그럼 10,000달러가 맞죠? 그럼 두꺼운 돈뭉치를
아니 나 환전 안 할래요 하고 받았다가 또 환전할래 줬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받을 때 지금 화면 보시면은요. 아니 나 환전 안 할래요 하고 다시 마지막 순간을 받으면서 밑에서 $100 뭉치를 살짝 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이 마음 바뀌었으니까 환전하겠습니다 하고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 환전상 입장에서는 애초에 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10,000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돈을 내주는 거죠. 또 옆에서 또 같이 했던 공범은 또 시끄럽게 하고 중국말이 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환전상 정신 없는 거죠. 그 와중에. 예. 알려졌으니까 이제 환전상에서도 이런 밑장빼기 수법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 하나 전해드리죠. 교차로 신호를 무시하고 온 레미콘 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반대 차선의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저 진짜. 네, 충남. 충남 서산시 9시 10분 사건이죠. 충남 서산 예춘동 한 사거리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예, 뒤에 가던 차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인데요. 교차로에서 빠르게 신호를 무시하고 오던 레미콘 차가 앞에 오토바이 때문에 급하게 회전을 하면서 지금 차가 전복된 일이었죠. 전복해서 승용차 2대를 덮쳤는데요. 맞은편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운전자들 3명이 사망하고 승용차 3대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레미콘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 얼마 전에도 일어났는데 당시 차량 5대가 부딪히고 11명의 사상자 발생했어요. 아무래도 차량이 크다 보니까 이런 피해 규모가 큰 거 지금 나오고 있는 저게 바로 최근에 있었던 다른 사고입니다. 예, 지난 8월 레미콘이 넘어져서 역시 택시를 덮쳤고 당시 11명이 사상을 했죠. 방금 보셨던 충남 서산시의 사고에서도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은 모두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저 대형차는 굉장히 무서운 도로 위 흉기인데 운전을 저렇게 험하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저 레미콘 차량 같은 경우에 저는 대형차들은 저 차 한 대가 이제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로 회사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마 저런 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나 보험 처리 문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레미콘 차량에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차주가 회사이자 또 회사의 사장님이자 혼자가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대물이라든가 이런 한도 문제에 있어서 방금 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 바로 피해 차량에 3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과연 저걸 민사적으로 이렇게 합의 보고 이런 부분도 좀 만만치가 않아서 앞으로 저는 대형차들, 차주분들과 이런 보험 문제들도 역시 함께 고민해 볼 대목입니다. 네, 요즘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다 보면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냥 일반 도로에서도 저렇게 큰 레미콘 차나 공사 차량이나 옆에 지나가면 차량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우리 겁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운전 처음 배울 때요. 다른 운전학원에 그런 얘기 드려요. 레미콘, 그다음에 컨테이너 차량, 대형 덤프트럭 옆에 가지 말고 뒤에도 따라가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거리를 많이 그렇죠. 두고. 컨테이너 차는 앞에서 급브레이크가 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저 경우는 내가 서 있다가 이게 우회전한 차가 자빠진 거잖아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마른 하늘. 그러니까 우리 운전할 때 방어운전 얘기하는데 저건 방어운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진짜 신호대기 있다가 마늘하거나 날벼락인데 이게 얼마 전에 그 롯데호텔에서 했던 주차 사고 났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급하게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다 보면 원심력 때문에 차가 쏠리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차가 제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좌회전이나 우회전 회전할 때 조금 속도를 줄여서 좀 주의하라 운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생각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 좀 막아야 되죠. 저 장면은 지금 보면 교차로에서 이쪽 오토바이가 이제 정상 신호를 받고 좀 가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오토바이는 사고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레미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에 오토바이를 피하다 보니까 급히 턴했고 이제 무게가 중심이 쏠린 쏠리면서 거죠. 좀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저 문제는 과속도 있지만 신호 위반이죠, 사실은. 신호 위반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 참사가 일어난 것 같은데 정말 그냥 신호 지키고 계시던 분들은 정말 날벼락 맞은 것 같은데 너무 큰 사고. 레미콘 차량 운전자도 부상을 입고 지금 병원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병원 치료 이후에는 형사 입건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화제가 됐던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도정 질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동계올림픽 등 여러 가지 현안으로 인해서 담당 국장님 좀 나오세요. 지사님. 네네. 앞에 보시고 답변하시면 된다고요. 잠깐만요. 잠시 도정질문의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장면을 두고 약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정이 워낙 최근에 뭐 바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도지사의 건강이 안 좋아서 실신을 한 거다라는 의견 한쪽과 또 한쪽은 아니다. 만취였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는 사실관계는 모릅니다. 네. 전자에서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문제죠. 예를 들어서 과로했기 때문에 도정질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쓰러졌다.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아마 중국에서 안우이성 인민대표 대표단이 와서 이제 오찬을 했다는데 우리가 이제 직간접 경험으로 중국 대표분들이 오면 이 깜빠이를 하는데 네, 건배. 빠이주, 백주, 이 독한 술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또 중국 사람들은 그걸 우정의 표시로. 그럼 뭐 술을 많이 과음을 하셨는지 어쨌든 과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량주와 인삼주 5잔 정도 마셨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얘기할 때 5잔인데 실제로 그렇다면 뭐 제 경험에 반추해서 봤을 때 훨씬 더 마셨을 수도 있고. 중국 고량주가 독하지 않습니까? 독한데 뭐 어쨌든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 약주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최문수 지사가. 네, 논란이 되자 강원도 관계자 외빈 예우 차원에서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 바쁜 일정에 피로가 겹친 것 같다라고 입장을 내놨죠. 관련해서 이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슨 지사가 어제 잠을 못 자서 과로해서 쓰러졌다고 이런 논평을 내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빠져나갈 사항입니까? 네, 아마 도청에서는 과로를 했다라고 계속 해명을 했고 그 시의회는 거기에 대해서도 그게 빠져나갈 사안이냐 그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도지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약주를 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 상황이 오기 전까지 한 1시간 정도 서서 이렇게 브리핑을 쭉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약주도 한 상태에서 1시간 정도 브리핑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강원도 의회가 총 44명의 도의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이 6명이고 나머지가 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말하면 공격하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좀 맹공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로에다가 뭐 약주한 것도 겹치고 이게 다 겹쳐졌을 거라고 어느 한쪽에 뭐 한쪽 말이 다 뭐 이렇게 술만 먹어서 그랬다거나 아니면 또 피로해서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총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술을 마셨다는 건 사실인데 도정질이 도중에 이렇게 술을 마셔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깜빡하는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박 부장께서도 기자분이시니까 뭐 낮에 한 잔씩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공직자가 특히 도정질의가 있는 상태에서 뭐 아무리 여당 의원이 많다 하더라도 좀 조금 경솔했죠. 경솔했는데 또 최 지사 입장에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 먼 곳에서 또 외국 손님들이 왔는데 오찬에서 또 중국 그 손님들이 한 잔 하자면 또 안 할 방법도 없고 뭐 이래저래 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도정질의가 있고 또 업무 시간 중 아닙니까? 그 시간 중에 도지사가 이제 술을 마셨다. 그거는 뭐 좀 사실은 뭐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이지만 관행상 봤을 때 또 이해 못할 일인가? 그러면 다른 도지사들은 뭐 새누리당 도지사들은 안 그런가? 뭐 안 그렇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찌됐든 그렇지만 좀 몸을 가눌 정도로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드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격적인 정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으로 미국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우주에서 우주인과의 환영 메시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장 그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나사를 방문한 모습이고요. 나사 관계자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1959년에 설립된 미국 최초의 우주센터를 저게 우주인 영상 메시지군요.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를 방문을 한 거고요. 스캇 켈리라고 지금 우주 정거장에서 지난 3월부터 머무르고 있는 우주인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근데 스캇 켈리 지금 51살인데 올 3월부터 1년간 최장기 지금 체류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 녹화한 영상이고요. 원래는 실시간으로 영상 통화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날씨와 기타 제반 여건이 좀 잘 안 돼서 녹화된 영상으로 봤다는 게 청와대의 전언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사 방문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이번 방미 일정 어떻게 보면 선친의 지금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뭐 이런 평가 나오고 있죠. 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나사 방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그 과학 입국, 과학 보국이 그 당시 캐치프레이즈였는데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기를 방문하고 난 뒤에 5년 뒤에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카이스트가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과학기술원이 생겼는데 그만큼 뭐 지금 국력이 65년도하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비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저 고다도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나사 방문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운 뭐 그거고 그다음에 저기를 방문한 결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과학기술의 산실인 카이스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그 계기가 된 방문이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로서도 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나사 방문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궤적을 박근혜 대통령이 좀 따라가면서 개인적으로도 좀 감회가 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의 일정이 첫날 알링턴 묘지를 갑니다. 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첫날 알링턴 묘지를 네. 가고요. 곧 이어서 이제 나사 방문하고 사실 주무셨던 숙소도 같은 걸로 알려져 네. 있습니까? 블레어하우스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카이스트 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67년도에 과학기술처를 만듭니다. 그 전까지는 과학기술국이었는데 과학기술처를 만들고 이제 과학입국을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에 카이스트 만들고 73년에 대덕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실제로 과학으로 관련된 과학이 이제 새로운 먹고 살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나가면서 뉴프론티어라는 또 컨셉을 가지고 이번에 방문했던 컨셉의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요. 돌아와서 실제로 어떻게 뭐 본인의 대통령 공약처럼 2020년에 달 탐사를 하든지 아니면 또는 거기에 걸맞는 무엇을 내놓을지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지점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수행 임무를 보면 최양의 미래 창조과학부 장관이 아니고 네. 국방부 장관이 동행을 했어요. 어차피 지금 나사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미래부 장관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했는데. 나사가 급한 게 아니고 펜타곤에서 이제 우리 국방부 장관이 한민구 장관이 간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좀 액을 복걸해야 될 일이 하나 있죠. 왜냐하면 우리 F 전투기를 사면서 핵심 기술 4가지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술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린 것이고 물론 이스라엘에서 갖고 오겠다 하지만 이 하드웨어와 이 기술 간의 어떤 그 호환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아마 한민구 장관이 미국에 간 이유는 그 문제, 4가지 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갔는데 쉽지 않은 숙제일 것 같은 게 한민군의 서한을 한번 보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근데 아직 답장이 없어요. 지금 미국 방부로부터.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술 이전이 잘 될까 한데 뭐 회의적으로 보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만큼 우리 국방부가 급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청와대가 갖고 있는 전략은 일정 정도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맨 마지막 날, 방미의 맨 마지막 날 정상회담을 잡고 있고 그 전에 이제 바이든 부대통령하고 이제 잡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간 한민구 장관이 실제로 실무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서 실제로 전략적인 군사 문제에 대한 협의와 협상도 되게 중요한 한 축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미국에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은 국사교과서 국장화 논란이 여전합니다. 네.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 학계에서는 집필 불참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대에 이어서 고대와 경희대 역사 교수들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역사 교육 관련 교수들이 표시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역사 교육 현장에서 그것들을 축적해왔던 성과물이라는 것을 일거에 후퇴시키고 국사가 아니라 딴 과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정 기준을 조정을 해서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대, 고대, 연대, 경희대 주요 대학 사회학과 교수들, 국사학과, 역사학과 교수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집필 거부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역사학계 자체가 뭐 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86세대 이영희 선생의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개를 같이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좌파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대다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뭔가 하면 역사를 가리키는 역사학과 교수들이 갖고 있는 그것과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는 보편성과의 그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기서 나오는 게 제가 한 가지 문제를 그 교수님들한테 제기하고 싶은 것이 검정 방식의 강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왜 국정화하느냐의 문제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검정 방식이 국정화보다도 좀 상당히 진전된 것은 옳다. 하지만 그 검정의 결과로 교과서가 다양해졌냐 획일화되었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교수들이 좀 답변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역사편찬위원장이 모 신문과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굳이 역사학계가 갖고 있는 그 편향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뭐 유명한 명문대학 교수들이 저렇게 보이콧하겠다라는 것이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역사학계도 한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교과서를 보면서 이 교과서의 문제점도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한다면 모를까. 단순히 국정검증 문제에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박상원 소장 말씀하신 거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있는 거죠. 네.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3가지 정도의 지점에 대한 문제점들을 역사교과서가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검정교과서를 강화하는 게 교육부가 가능했던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도 지금 문제점들은 고쳐나갈 수 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로의 전환, 이게 사실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고요. 두 번째, 역사학자들의 판단들은 전 뭐 그들의 판단으로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역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에 국정교과서에 참여했던 역사학자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도 좋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지점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문제로 국민들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런 걸로 국론 분열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지점들도 좀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 교수가 편향적인 역사 수업을 진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한 지방자치제 구청에서 한 강연인데 그 강연 내용을 그대로 학교에서 튼 거죠. 네. 그 내용을 보고 학생이 제보를 한 거고요. 네. 네, 강연은 지난해 11월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한 내용이고 이것을 지난달 18일, 9월 18일이었죠. 강남구의 한 고교 교사가 고등학생들에게 틀어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제목은 세월호를 통해 본 한국 현대사였습니다. 네, 저기 보면 참 좀 섬찟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김창룡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어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세월호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학생들이 저것을 신고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기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에 돌아온 날,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제 피난 갔다가 서울 회복해서 서울 돌아온 날부터 세월호의 죽음의 항로가 시작됐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속에 있는 의도는 뭘까요? 이승만 대통령 돌아온 날, 즉 우리가 서울을 회복한 날부터 우리나라 사회 자체를 그 노 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기회주의가 득세한 사회로 보는 겁니다. 그게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남에 있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학교에서 교사가 저걸 틀었거든요.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왜 정부와 청와대가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그 역사교과서 국정을 시도했는지조차 알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나 보는 것이고, 아까 그 대학 교수들 하는 얘기랑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학 교수들 학문의 자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현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 이정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해방전사 인식, 그것을 비판하는 재인식, 대학 가서 하자는 얘기죠. 어린 학생들,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서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는가, 그 부분과 학문의 자료를 탄압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를 여기서 바로잡지 않으면 저런 한홍구 교수 같은 분의 어떤 저런 동영상들이 우리 교실에 돌아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 막아야 되는 시점에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검정 강화 얘기를 하시는데, 검정 강화해가지고 수정명령 내렸어요. 교육부에서. 안 듣습니다. 안 해요. 안 해가지고 좀 소송됩니다. 결국 1심, 2심 교과서 그 집필 다 졌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어요. 여기서 검정 강화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시 바로잡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국정화는 최선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차선은 된다.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짚어야 되는 건 역사교과서 문제가 저렇게 교보제를 이용하는 잘못된 일부 교사들의 문제를 등치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교과서 문제는 역사교과서의 쟁점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또 저렇게 적절하지 못한 교보제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사실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가리키는 교사에 대한 질타는 또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역사교과서 됐다고 저런 교보제를 이용하는 교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교과서와 별도로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은 계속 언론이나 또는 뭐 그 교사 사회에서나 또 지적을 해나가야 되는 것들은 명확하다. 그러니까 이제 수준 자체가 뭐 비판적 시각을 기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모 일간지에서 그 기사로 나온 사례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뭐 막말 수준과 그다음에 아주 저열한 어떤 수준의 역사 인식이 여과 없이 교육 현장에서 그대로 투영돼 나가는 뭐 그런 사례들을 뭐 숱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권현대사 보면 작으니까 8종교 그냥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내 자식한테 과연 이 책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뭐 방송에서 뭐 종북
교과서다, 뭐 아니면 뭐 그 친일을 미화한 교과서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화면에 이제 교사들 수업 시간 논란이 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저 내용들- 박근혜가 예비하던 짓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참 교사로서 입에 담기 그렇죠. 좀 뭐 떨어지는 XX 들어가 성격이 있는- 떨어진 얘기까지 하고 예. 있고요. 심지어 욕설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저게 문제는 뭐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살기 좋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 북한이 살기 좋다 안 좋다보다 객관적 팩트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저게 지금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조정혁 전원이 전교조 명단을 뭐 공개해서 무지고생을 하고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교조 교사 여러분들도 자기 권리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전교조 교사이고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다면 그건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직도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사실. 네. 어쨌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현장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그 학생들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학교 측은 이런 수업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네. 못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교사들 수준에서 얼마나 저런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학교도 학부모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뜨겁게 달군 연예계 핫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전수형 연예전문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제가 띄워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 송승헌, 유혁비 결혼 임박 소식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송승헌과 유혁비 씨의 그 열애 소식을 전해드린 게 얼마 전인데요. 벌써 결혼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9월 30일에 중국에서 이제 제3의 사랑 영화 홍보차 각자 지역에서 홍보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 그 이후에 유혁비 씨의 고향 우한에 방문을 하고 그 일정이 끝난 다음에 유혁비 씨와 유혁비 씨 모친 그러니까 송승헌 씨가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친가와 함께 만나 티타임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할 만한 사건인 게 원래 이제 유혁비 씨가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의 이혼을 겪고 친구와 별로 왕래가 없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친가에 이제 남자친구를 공개하고 소개를 했다는 거는 정말 결혼이 임박했다는 거 아니냐. 중국 연예 매체도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일에 유혁비 씨가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는데 바로 송승헌 씨 생일이었다고요? 네. 남자친구의 생일에 맞춰서 정확하게 입국을 했었죠. 네. 부럽네요, 보니까 송승헌 씨. 그러니까 한중 아마 슈퍼 커플이 탄생할 것 같기도 하고 이제까지 여러 가지 한국, 중국 이제 커플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김태형 감독이랑 탕웨이 씨 그 커플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혁비, 송승헌 커플이 탄생하면 유혁비 씨의 중국에서 입지와 송승헌 씨 한국에서 입지를 생각을 하면 이게 한중 최초의 슈퍼 커플이 탄생하는 거 아닌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입국 당시엔 전혀 아는 사람이 없었다면서요? 네, 이제 입국 당시에는 워낙 또 연예인이다 보니까 여기 콩콩 싸면서 뭐 선글라스 끼고 모자 끼고 비서와 함께 대동을 했는데 다행히 한국 팬들은 뭐 알아볼 수 없었다고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실 씨 얼굴이 나와 있네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죠? 네. 저 채널A가 단독한 내용인데요. 네, 이제 고소인 A 씨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문자를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좀 들어보시죠. 네.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그분은 10분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분이 호텔을 가라고 지시를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스트로 벌고 있다 저항을 막 하면서 뛰어내리려고 했을 때 제 귀에 대고 했던 말, 너 벼르고 있었어. 내가 가만히 있어. 그때 기사분한테 어깨를 흔들면서까지 살려달라고 말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근데도 그분 들은 척 하지 않았어요. 뛰어내리려고. 그때 제 팔을 억압했던 그 상처 자국이 제가 증거 제출했던 거 그대로 사진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채널A 기자가 어렵게 이 고소인 A씨와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남성의 목소리처럼 들리고 있는 부분은 고소인 A씨의 요구대로 저희가 음성 변조를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남성처럼 들리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왔죠? 네, 이제 벼르고 있었다, 뭐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이야기가 사실 꽤 공포스럽습니다.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 벼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언젠가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괴롭힐 만한 시간을 찾고 있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앞으로 원래 이제 이경식 씨 남편 측에서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결백을 주장했던 이경실 남편의 문자 메시지도 네. 새로운 문자 메시지가 또 공개가 됐죠. 그 네. 내용을 봐서도 지금 정황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경실 씨 남편에게 좀 불리하게 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자죠. 네. 원래 제가 이제 이 문자는 제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좀 더 좀 구체적으로 경찰 귀신에 쓰였는지 네. 그런 일을 했다라고 문자 메시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걸 봐선 앞으로도 어떻게 입장을 표명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박진영 씨 나와 있네요. 네, 박진영 교복 광고 선정성 논란이라는 이제 사건인데요. 이제 박진영 씨와 함께 그 소속 가수가 함께 모델로 하고 있는 교복 광고가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너무 여성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선정성이 짙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함께 실린 그 문구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 숨막히게 조이는 코르셋 재킷 그리고 깎아서 입는 뭐 쉐딩 스커트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학생답지 않고 너무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 또 건강을 저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기도 지역 보건교사는 여성의 성적 매력을 두드러지게 하는 옷처럼 교복을 지금 광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박진영 씨 측에서 JYP 측에서는 광고 전량 회수하겠다라고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게요. 그러니까 선정성도 선정성이지만 건강에 안 좋잖아요. 이게 네. 코르셋이라는 게 사실은 허리 쫙 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성들의 건강에 되게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성인 여성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 사실은 발육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근데 문제는 이 박진영 씨나 JYP가 이 청소년들에게 가진 어떤 상징적 의미를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 박진영 씨가 나와서 광고를 딱 하게 되면 여성 그 중고생들 앞에는 그게 진실이고 맞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아, JYP가 저런 것을 입으라고 우리도 입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사실은 조금 JYP 정도 되면 조금 그리고 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TV에서 않을까. 여성 아이돌들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굉장히 짧은 치마와 네. 꼭 조이는 모습으로 네.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예계 소식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량 사고 때 유아나 어린이를 보호하는 카시트 사용률이 30%에 불과해 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뒷좌석에 방치된 어린이들의 중상 가능성은 이 카시트로 보호됐을 때보다 무려 2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시속 56km로 달리는 차량 뒷좌석의 인체 모형으로 충돌 실험을 해봤습니다. 카시트에 앉은 인체 모형은 몸 전체가 고정돼 고개만 앞으로 꺾입니다. 안전장치 없이 뒷좌석에 방치된 인체 모형은 앞으로 튕겨나가 앞좌석 등받이를 머리부터 들이받습니다. 카시트에 앉지 않은 유아들은 머리와 가슴 부분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의식불명이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독일, 영국 등 유럽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인 30%,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의 차량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도 21.8%에 불과해 OECD 평균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성인 남녀의 경우에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를 타면 언제나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작은 실수, 사소한 잘못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시민들을 상대로 카시트 사용과 안전띠 착용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열고 교통안전에 참여하자는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했습니다. 안전띠는 생명을 드립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